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코시모 대 메디치 일부, 시민들이 살려낸 영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바니 디비치에 대해서, 메디치 가문을 세웠던 조바니 디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많은 유산을 그의 아들 코시모 대 메디치에게 물려주었는데요. 황금 덩어리만 17만 8천 플로린, 현지 시가로 약 1,400억,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디치 은행, 많은 부동산들, 또 양모 및 비단 무역업체들을 조바니 디비치가 코시모 대 메디치에게 남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물려받은 것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을 그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양과 공동체 중시의 리더십을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그는요, 많은 예술가들 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조바니 때부터, 자, 기록에 따르면 예술가들이 그에게 후원을 부탁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코시모 대 메디치도요, 예술가들이 자기에게 후원을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마사초, 이런 사람들 15세기 초기의 르네상스의 천재들이잖아요. 코시모 대 메디치가 이들을 후원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그의 아버지 조바니 디 메디치가 이들을 다 따뜻하게 뒤에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 그룹들이 코시모가 물려받았을 때 그의 주변에는 선대의 뒤를 이어서 이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코시모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디치 은행을 유럽 전역에 16개 지점을 둔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의 아버지 때는요, 한 곳 정도밖에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역에 16개 지점을 둔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가요, 놀랍게도 복식부기의 원조입니다. 경제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를 아실 텐데요. 복식부기를 해야,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자, 복식부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계사들을 고용해서 과학적인 기업 경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이 코시모, 이 메디치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금융업의 원조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코시모는, 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코시모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인문학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 학교에서요, 자,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는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와 아랍어까지 그가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놀라운 실력이죠. 그리고 당시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은 물론 문학, 역사, 철학까지도 그는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요. 후에 기록에 보면 이 코시모에게 가장 큰 휴식은 철학자들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무에 지치거나 피곤할 때는 늘 철학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철학가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낙이었고요. 그는 결국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인문학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코시모 대 메디치의 가장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이제 1430년에 메디치 궁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최고의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를 부릅니다. 그에게 설계안을 가져봐라 했더니 그가 아주 화려한 그런 메디치 궁에 대한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너무 화려하다 싶어서요, 브루넬레스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미켈로초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설계도를 보니까 브루넬레스키 것보다는 수수합니다. 자, 이것도 그의 아버지의 유언의 영향이죠. 이 메디치 궁에는요, 시민 친화적인 아버지의 유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벽을 보게 되면요, 앉을 수 있는 턱이 마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고리입니다. 이제 말을 몰고 가다가 묶어놓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메디치 궁의 벽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건물에서도요, 화려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나름대로 미켈로초를 통해서 조금 수수한 걸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궁 자체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좋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메디치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메디치궁을 보면요,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에는 이제 조각품을 만들어 놓겠는데요. 이때 조각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작품이 나오는데 바로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다윗을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너무도 아름다운 작품이죠. 르네상스 조각의 탁월함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디치 궁을 짓고 있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코지모가요. 자,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또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평판으로 이 피렌체에서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을 때 코시모는 뜻밖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피렌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피렌체 시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가문은 누가 뭐래도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자, 코지모의 아버지 조바니 디비치 때부터 친시민적인, 친공동체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은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의 인기는 더더욱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끊임없이 메디치 가문을 제거하려고 획책하고 있었던 알비치가를 중심으로 한 귀족파들이 급작스럽게 코시모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속하게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죄목이 뭐냐면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 죄목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공화정에 있어서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도편추방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시민들을 위해 독재 정권이 나타날 것 같으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도편추방법을 통해서 독재자들을 추방시켰잖아요. 자, 그런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의 공화정 전통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자, 이런 죄목을 가지고 자, 이 코시모를 체포를 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가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은 바로 그 메디치 궁이 바로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죄를,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그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은 신속하게 코시모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메디치가의 코지모가 붙잡혔으니 시민들이 술렁거리고 만약에 이대로 코지모를 죽였다가는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나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코지모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아버지 조바니 디비치의 유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코지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놨었는데요. 선하고 훌륭한 시민들을 존경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시민들은 우리 가문을 그들의 안내자로서 빛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조상들의 전통에 신뢰를 가진다면 사람들 또한 너를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다. 자, 아버지 조바니 디비치가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네가 시민들을 존중하며 겸양의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시민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바니 디비치가 이것을 예언한 것 같이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코지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코지모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민들이 그를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때 피렌체 감옥에 갇혀서 코지모는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파 귀족들이 음식에다가 독을 넣을 수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수 하나가 독살하려고 하는 귀족들의 음모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미 조바니 때부터 시작되어 온 메디치 가문에 대한 피렌체 시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요. 여의치 않자 그 당시에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귀족파들은 그와 그의 형제들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코지모와 그의 가족은 이제 피두아로, 동생 로렌조는 베네치아로, 사촌은 나폴리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 피렌체는요, 귀족들이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점차 상인 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의 중심이 상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시뇨리아, 이 시뇨리아라는 것은요 정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뇨리아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도 상인 중에서도 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겸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조바니 디비치가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피렌체 시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싫어서 귀족들이 시기에서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귀족들이 다스리던 귀족 과두종의 통치로 돌아가려고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죠. 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와 명예 때문에 공화국의 위험함으로. 재밌는 것은요, 이때 메디치 가문의 도움을 받았던 예술가들의 태도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궁을 지었던 이 미켈루초는요, 코시모를 따라서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요, 도나텔로는요, 로마 건축 유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코지모가 없는 피렌체는요, 예술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도 못 되어서요, 시민들은 코지모가 억울하게 추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간 메디치가를 집요하게 핍박했던 귀족 가문들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지모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시뇨리아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코지모의 추방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때 알비치가가 800명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또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시뇨리아 정부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추방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1433년 추방령이 취소되면서 드디어 코지모 대 메디치는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추방당해 있는 동안에 코시모도 교황청을 비롯한 각종 손을 쓸 수 있는 모든 곳에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코지모 대 메디치가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열렬히 그를 환영을 합니다. 자, 마키아벨리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개선한 어떠한 장군도 코지모가 유배를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처럼 그렇게 열렬한 군중의 영접과 그렇게 뜨거운 애정의 표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 개선 장군보다 더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1년 만에 피렌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쌓아두었던 시민들과 이 메디치 가문의 끈끈한 우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자, 코지모가 돌아오자 그를 탄압에 앞장섰던 귀족 가문들, 알비치가 등 그의 추방에 동조했던 모든 가문들이 오히려 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 코지모는 배반감에 아주 치를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추방시킨 귀족들과 또 그의 추방에 동의했던 시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에 그는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일체의 사적 보복이 없이 시뇨리아 정부의 사과를 받고 과거를 청산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콤팔로니엘에 그가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반니 할 때도 시뇨리아 정부에서 최고의 리더에게 이런 칭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콤팔로니엘에 그가 선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코지모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구글 지도로 보는 피렌체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 속에서 이제 피렌체의 중요한 장소는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이 특별히 르네상스와 관련된 미술사를 들으실 때 이제 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피렌체 대성당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산 로렌조 성당이 있습니다. 같은 도움으로 구성되었죠.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산 로렌조 성당은 메디치 가문의 개인 성당이 있는 곳이고요. 위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여기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 산마르코 대성당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산마르코 수도원 또는 이 산마르코 대성당은요, 코지모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지모가 추방을 당할 때 이 수도원에 60억 정도의 거금을 여기에 숨겨놓았었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원래 이 수도원은 폐허와 같은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그가 돌아와서요,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대대적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제 코지모의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도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지해준 시민들, 너무 고맙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성당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그가 이곳에서 같이 미사를 드림으로 그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입지를 굳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마르코 대성당, 이 산마르코 수도원에다가 코지모가 도서관을 짓습니다.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여기에 세웠다는 것이 르네상스의 후원자로서 그의 업적을 도드라지게 하는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을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도사들로부터요 여러 언어들을 배우고요 어느 정도 고전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코지모는요 고전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뜨거워서 아버지 조반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고전을 수집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조반니는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니까 집안의 기둥인 장남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겨우 이 코지모를 주저앉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고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전 수집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을 그가 모으게 됩니다. 전문 학자들과 이 필사자들을 유럽 각국의 수도원들 또는 비잔틴 제국으로 보내서 각종 진귀한 고전들을 수집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지모가 16개 정도의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점들을 통해서 거의 열광적으로 이 고전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지으면서 이 도서관에 원본과 필사본을 합쳐서 약 1700여 권의 장서를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대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지모는요 원래 이 수도원에 후원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1만 피렌체 금화인데 이 도서관을 짓는 것 때문에요 4배나 되는 4만 피렌체 금화를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한 35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코시모가 인문학의 후원자로서 칭송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도서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성직자가 아닌 인문학자를 임명해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책을 몰래 수도사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또요 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자들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메디치 가문이요 마구 고전을 사들인다는 고전을 수집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유럽 각국에 있는 각 수도원들에서 이 자기들이 귀한 고전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부르는 게 값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일부러 가격을 올리려고 팔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고요. 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또 필경사를 보내가지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책들을 모아두기 위한 도서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을 지으면서 도서관을 설립해서 자신이 모은 고전들을 소장해두고 누구든지 피렌체 사람이면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 도서관이 어디로 가 있냐면 메디치 도서관의 현재 모습인데요. 나중에 이 도서관은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 때에 로렌초 성당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메디치 도서관이 이때 지어지게 되죠. 제가 이것은 미켈란젤로 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지모는 이름과 나이가 학문 부흥과 동요와 다름없는 군주들의 아버지였다. 그의 신용은 명성으로 성화했고 그의 부는 인류 봉사를 위해 바쳐졌다. 그는 카이로와 런던과 서신을 왕래했으며 인도의 향료와 그리스의 서적들을 종종 한 배에 실어 수입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책을 열광적으로 수집했는지를 이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의 구글 지도의 모습인데요. 이 수도원이 코지모와의 인연으로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는요 코지모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 한 사람의 작품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 프라 안젤리코입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의 본명은 귀도 드 피에트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명 대신에 그의 별명인 프라 안젤리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라 안젤리코라는 뜻은 천사 같은 수도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따뜻한 인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 번 소개가 됐는데요. 바살이라고 하는 미술가 열전을 쓴 사람이 프라 안젤리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고 일생을 이웃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살았다. 그는 청비남으로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삶을 살았으며 겸허하고 유순하며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 불렀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입니다. 이 수태고지를 보면요 공간감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근법이 완성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를 보면서 습작을 하고 또 미술가로서의 꿈을 키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젤리코의 따뜻한 성품이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마리아와 천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지모의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렌체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코지모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후원자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돈을 댄 후원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르네상스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코지모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 나름대로 독특한 예술관과 철학관과 사상관이 생겼는지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르네상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구체적인 예들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지모 대 메디치에 대해서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